예전에는 RI 시스터노그래피, 요즘도 하기는 해요. 뭐냐면 CSF가 만약에 이게 옵스트럭티브 하이드로세팔루스냐 아니면 패싱을 하는 넌 옵스트럭티브 하이드로세팔루스냐를 감별을 할 때 스파이널 탭을 해서 그 이제 라디오 트레이서를 놓고, 그리고 얘가 뭐 2시간, 4시간, 6시간, 뭐 24시간이 감에 따라 어떻게 얘가 흘러가는지 보고 옵스트럭티브 타입이냐 아니냐를 감별을 할 때 이런 검사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자체가 그 프로시저 자체가 인베이시브이기도 하고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예전에 그런 책을 아마 많이들 보시지는 않았을 텐데 제이에게 보내는 편지인가 뭐 이런 책이 있거든요. 보면 사르트르 친구였던 철학자예요. 그 사람이 자기 와이프와의 그 사랑과 지난한 그 과정, 삶의 과정에 대해서 쓴 건데, 그 와이프가 시스터노그래피를 받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스파이널 탭하고 시스터노그래피를 받다가 그렇게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라크노이라이티스가 생겨서 평생을 고통스럽게 그 여명을 살다가 불행한 자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는 흔히 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에이셉틱해야 되고, 선생님들의 선택이나 프로시저의 방법에 따라서 환자한테 엄청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검사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금기사항은 일단 종괴나 아니면 뇌실 계통의 폐설로 인해서 두개 내압 상승이 있을 때는 오히려 탭을 하면서 다운워드 시피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브레인스템이 눌려서 위험해질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프로시저를 피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척수 압박이 있을 때, 예를 들어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그로 인해서 하지마비가 있을 때는 오히려 검사를 하고 나서 환자의 요통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환자가 플레이트릿이 너무 낮을 때, 금기는 2만 이하, 5만 이하일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피하기는 해요. 또는 INR이 1.7 이상일 경우에는 선장하고 나서 그 부위에 경막과 혈통이나 그 출혈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피하긴 합니다. 천자 부위에 농양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추천자의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하고 나서 프레셔가 떨어지면서 이 CSF들은 일단 브레인으로 치면은 쿠션의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고개를 돌리거나 이래도 특별히 위에를 가해지지 않고 웬만큼 빠르게 가속이 붙어도 머리 안에서 컨디션이 일어나지 않은 건 이 CSF들이 일종의 이 브레인을 부유시켜서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쿠션의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얘가 아무래도 양이 줄면서 이제 슈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메닝지스에 이제 자극이 일어나게 되면 그로 인해서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스파이널 태핑을 할 때 인턴 선생님이 되면 이거 열심히 동의서를 받으러 다녀야 되거든요. 그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컴플리케이션으로는 경막천자후 두통이 있긴 한데, 보통은 며칠 누워 계시거나 통증 조절을 하고 하이드레이션을 하면 좋아지긴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에피듀랄 발록 패치라는 걸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탭을 하고 나서 그래서 6에서 8시간 누워 계시는 걸 권장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합니다. 탭을 하다가 그 증방에 지나가는 루트들을 건드리면 루트 이리테이션이나 라디큘러 페인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태, 절대 조심해야 되는 상태는 이로 인해서 감염이 발생해서 에이셉틱한 프로시저가 아니어서 발생되는 박테리아 메니자이티스가 대표적인 거고, 비사이티스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요즘은 별로 그런 경우는 없는데, 옛날에는 장갑에 탈크가 묻어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프로시저를 하다가 니들을 통해서 그 탈크가 자극이 돼서 생기는, 그래서 이제 케미컬하게 이리터티브한 메니자이티스가 생기는 적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드물게는 사실은 탭을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탭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긴 할 텐데, 브레인 허니에이션이 생기거나 그 해당 부위에 헤모리지가 생기거나 그리고 스파이널 코드 인절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위치를 잘 찾으면 보통은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우리가 환자를 일단 눕히는 각도가 중요해요. 급한 마음에 하다가 이거를 지키지 못하고 하면서 탭이 페일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어깨와 골반은 척추와 수직이 되는 상태로 유지를 하면 이제 일리아 크레스트에서부터 이렇게 선을 따라서 내려오면은 이 부위가 L3랑 4 사이의 공간이 되거든요. 그쪽으로 이렇게 손톱으로 흔적을 남긴 다음에 소독을 하고 이제 드레이프를 깔고, 그리고 나서 다시 소독을 하고 준비를 해서 탭을 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라테랄 데코비티스 포지션으로 이제 최대한 아기가 이렇게 신생아를 누워 있는 것 같이 무릎을 이제 가슴으로 당긴 자세로 검사를 하게 돼요. 펑처 사이트는 제가 일리아 크레스트 양쪽을 연결한 선을 수직으로 내려온 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L3, 4 정도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시저를 하고 나서 베드 리스트 상태로 한 4에서 6시간 정도 유지하게
하도록 하긴 합니다. 근데 요즘 연구에서는 또 이게 또 4시에서 6시간이 꼭 필수적인 건 아니다라고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일단은 지금은 일반적으로는 레스트를 하게 하고는 있어요. 그 프레셔가 올라갔는지 확인하려면 한참 흘러간 다음이 아니라 처음에 니들이 들어갔을 때 오프닝 프레셔를 재거든요. 이때는 마노미터라는 거를 미리 다 세팅을 하고 준비를 해놨다가 이 펑처를 하고 나온다 맺힌다 그러면 이때 열어서 스루웨이 방향을 조절한 다음에 프레셔를 재고 그리고 나서 이 프레셔가 정상 범위 안에 있는지 넘어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탭은 제가 얘기를 할 때는 라테랄 데쿠비투스로 놓는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 상태에서의 기준은 정상성이 있는 100에서 180mm H2거든요. 그런데 얘를 드레인을 빨리 하는 목적으로 정말 드물지만 앉혀서 탭을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아요. 뭐 위치 찾기도 힘들고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 상태에서는 압력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되겠죠. 머리가 위에 위치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옆누운 자세로 머리가 척추와 같은 높이인 상태에서 측정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 두 개 대합 상승이 일어나는 경우는 보통 200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고 50 이하의 경우에는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색깔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근데 이 색깔을 볼 때 이제 원래는 클리어한 이제 물이라서 투명하잖아요. 얘를 빛에다 이렇게 비춰서 보는 게 아니라 뒤에 검은 배경이나 아니면 깨끗한 배경을 놓고 부유물이 없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게 꽂았을 때 특히 허리가 안 좋은 분이거나 여러 번 탭을 시도를 했을 때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시뻘겋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게 트라우마틱 탭인가 어쩔 때는 한 번에 들어간 경우에도 그래요. 트라우마틱 탭인가 아니면 이 환자가 뭔가 CH가 있는 건가 하고 걱정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보통 탭을 할 때는 한 바틀만 받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검체가 여러 가지 검사가 나야 되다가 그러니까 6에서 7개 정도의 바틀을 아주 소량씩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색깔이 점점 흐려지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때는 트라우마틱 탭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슬립 테스트를 통해서 색깔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면 애매하다라고 할 때는 같은 바틀에 물을 담아서 색깔을 비교를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정상은 투명하고 무색이어야 되는데 RBC가 200 이상일 때부터 좀 뽀얗해지기 시작하고요. 6000개 이상이면 블런딩 해주고 뭔가 환자가 오래전에 조금 더 아주 오래는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블리딩이 있었던 게 색깔이 변할 때는 자토크로믹에서 헤지니스하게 변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T탭인 경우에는 얘도 일종의 프로테인이고 RLPC니까 그 CSF 아날리시스를 할 때 분명히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일단 RBC 700개당 WBC 하나 정도의 비율로 보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꼭 항상 맞지는 않은데 T탭일 때도 RBC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를 분석을 할 때 제대로 보려면 CSF 아날리시스 나가는 검체는 조금 뒤쪽에 나가는 검체로 보내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CSF 아날리시스를 하면 여기에 셀이 뭐가 어떻게 섞여 있는지를 보고 프로틴이나 글루코즈가 어느 정도 농도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컬처를 해서 세균이나 곰팡이나 아니면 TB 관련된 균이나 바이러스가 뭐가 컬처가 되어 있는지 보기도 하는데 요즘은 그래도 세상이 좋아져서 그 PCR을 통해서 조금 병원의 세팅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리고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그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다를 수가 있기는 하지만 DNA, RNA 증폭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특히 바이러스랑 아니면 일부 크리티컬하다고 알려져 있고 병원에 세팅이 되고 빨리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일부 바이러스와 아니면 박테리아에 대해서는 한두 시간 안으로 검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미생물에 대한 항체가 있는지 보기도 하지만 요즘은 PCR이 많이 대체하는 추세이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 환자가 뭔가 헤마톨로직한 디지즈가 있을 경우에도 그렇고 아니면은 오토이뮤 디지즈들 아니면 뭐 디마일리네이팅 디지즈가 있을 경우에 포함을 해서 오리고클로날 제품들을 같이 보기도 하고 특히 박테리아 메니자이티스가 있거나 아니면은 캔서 메타가 있는 경우에는 사이토로지를 같이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정상을 알아둬야지 비정상을 보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물론 앞에서 프로시저를 할 때 어느 위치로 들어가야 되는지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CSF 결과가 나왔을 때 얘를 어떻게 분석할지가 중요하거든요. 정상은 일단 PML은 안 나와야 되고요. 림포사이트는 뭐 이 환자가 감기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감염이 있을 때 조금 같이 딸려 나올 수는 있는데 보통 5에서 10은 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정상은 45보다 낮아야 돼요. 물론 병원마다 허용 범위가 달라서 우리 병원이 요즘 한 50 정도 돼 있기는 할 텐데 뭔가 이제 프로테이니어스 매터리얼이 있을
경우에 이게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인플라메이션이 활발하거나 아니면 디말리네이션이 있거나 아니면 인펙션이 있을 경우 그 균이나 균 등들도 다 프로테인이니까 그래서 프로테인은 떨어지는 게 정상인 거고요. 하지만 글루코즈는 뭔가 감염원이 있다고 한다면 얘네들이 열심히 그 글루코즈를 먹고 소모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정상일 경우에는 글루코즈가 45 정도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에브노멀한 글루코즈 파인딩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환자가 당뇨일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잘 컨트롤이 안 되는 당뇨일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예를 들어 똑같이 한 40 정도가 나온다고 했을 때 환자가 아니다 똑같이 한 CSF 글루코즈가 한 70 나온다고 칩시다. 그리고 환자의 혈당이 100일 경우랑 400일 경우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얘는 블러드를 통해서 이제 아라토노이드 그래놀레이션 등등 통해서 이제 코로이드 플렉서스를 통해서 CSF가 만들어져서 배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험의 글루코즈를 정확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할 텐데 글루코즈가 아주 높은 상태에서 400, 200 이 정도 되는 사람이 CSF 글루코즈가 80 정도로 있다고 한다면 얘는 떨어져 있다고 봐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로스하게는 실험 글루코즈의 반에서 3분의 1보다 떨어져 있을 경우를 CSF 글루코즈가 떨어져 있는 경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그로스하게는 반 이하로 더 떨어져 있는 경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프레이테이션을 할 때 이 내용을 보는데 정상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고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냐 결핵이냐에 따라 각각의 패소젠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프로테인과 글루코즈의 성상이 나오는지가 달라질 텐데 일단 세균 감염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훨씬 더 이제 백혈구 수치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프로테인은 바이러스보다는 얘가 더 높을 거고요. 그리고 글루코즈는 아무래도 박테리아가 더 많이 소모를 할 테니까 혈당이 50% 이하로 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프레셔가 올라가서 또 IRCP, 인트라크레니얼 프레셔가 높아져 있는 거를 조절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바이러스 감염일 때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좀 더 박테리아가 펄리넌트하게 메닌자이티스가 생기면서 또 박테리아 메닌자이티스 환자는 또 박테리아 메닌자이티스만 갖고 오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세프티 컨디션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더 시급한 치료를 요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글루코즈가 약간 떨어질 수는 있는데 박테리아보다는 바이러스가 좀 덜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상 압력일 수도 있지만 약간 프레셔가 증가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결핵과 같은 경우에도 근데 결핵은 일단 병력이 자체가 일반적인 박테리아 메닌자이티스랑 달라요. 얘는 굉장히 며칠 사이 아니면 하루 사이에 확 나빠졌다라고 한다면 TB 메닌자이티스는 비교적 서버큐트에서 크로닉한 코스를 거치긴 하거든요. 그래서 병력 자체가 다르고 글루코즈가 50 이하로 떨어져 있고 감소할 수는 있는 거는 마찬가지기는 한데 디지즈의 코스도 다르고 프로테인은 더 올라갈 수는 있고 그리고 백혈구 수치는 그래도 일반적인 다른 세균에 비해서는 TB 메닌자이티스는 조금 덜 올라가는 편입니다. CSF 아날라시스를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뇌출혈이 있는 경우, 특히 SAH가 있는 경우가 조금 달라질 수 있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올리고콜로날 밴드 등등을 확인해야 되는 자가면역 질환들도 있고요. 종양성 질환일 경우에는 우리가 사이토로지를 같이 확인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 CNS 인펙션에 대한 시간이니까 조금 이 내용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자면 그런데 여기서 해부학적 구조를 얘기하기 전에 이번에 누구 할까? 두 번째 줄 선생님? 네. 네. 뇌에서 통증을 일으키는 구조물이 어디에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아마 얘기 들으신 거 있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이걸 보면 당황할 수도 있겠다. 막상 브레인 자체가 통증을 느끼지는 않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닝지스나 아니면 바스큘라, 베슬이 통증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CNS 인펙션에서도 이 메닝지스를 인벌브하고 인플라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메닝지스만 침범해서 두통과 열이 나는 양성의 증상만 있을 때 저희가 메닝자이티스라고 하고요. 엔세팔라이티스는 뇌의 실질을 침범을 하기 때문에 라테랄라이징 사인이나 아니면 의식 변화가 동반돼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급성은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수시간에서 수일 이내에 나타나고 암흑성은 수일에서 수주 그리고 만성은 4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사실 이 뒤에 나오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아래에서 있는 의사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접근을 하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그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 우리 병원까지 수련병원과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지켜봐 주시고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충분히 있으시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시스템에서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지방병원의 브랜치가 많은 병원일 경우에는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기는 하지만 내가 응급실 근무를 할 때 운이 나쁘면 내가 이 환자를 보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의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내용을 머리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얘기를 하나 해보자면, 그러니까 뭐 지명해서 물어보진 않을게요. 만약에 열이 나면서 의식이 떨어지는 환자가 왔어요. 근데 이 강의 내용과 전혀 생각 따지지 마시고 그런 환자가 왔을 때 선생님들 뭐부터 하실 것 같아요? 환자가 왔어요. 뭐 같이 온 보호자 없어요. 열은 나고요. 의식이 떨어져 있어요. 펄펄펄펄 열이 나요. 넥스티픈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부터 하실 것 같아요? 원인을 모르는 환자예요. 이완로 들어왔어요. 선생님들이 입만 쳐다보고 있어요. 오더를 몰래인지. 응? 항생제,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또 혈액 검사. 검사를 먼저 하실 거예요? 항생제를 먼저 주실 거예요? 애매하죠. 네. 네, 사실 제가 기대를 하네요. 제가 이 강의 주제랑 상관없이 생각하시라고 한 내용이 뭐냐면 일단 왔을 때 있죠. 사실 항생제를 주는 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 그렇게 움직여지지는 않거든요. 일단 중요한 게 바이탈부터 확인을 하고요. 이런 것도 다 물론 우리 병원 ER 같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곳이면 이미 들어올 때부터 간호사 선생님들이 다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우리한테 노티를 해요. 또는 119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바이탈이나 발열까지 체크를 하고 보고가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들도 있거든요. 먼저 바이탈을 봐야 되겠고 이 환자가 지금이야 CNS 인펙션에 대한 강의 시간이니까 마치 이마에 CNS 인펙션 붙여놓은 것 같이 우리가 얘를 먼저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쓱 보면서 외상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바이탈을 체크하면서 봐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 환자가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없는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BST 찍으라고 해야 돼요. 열이 나기는 하지만 만약에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있다면 얘를 컨트롤해줘도 의식이 좋아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지금 CNS 인펙션에 국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ER이나 외래로 환자들은 이마박에 뭘 붙이고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BST를 찍어봐야 돼요. 뭐 바이탈 보면서 세츄레이션은 봤을 거예요. 그런데 괜찮은데 혹시나 BST가 조금 떨어져 있다라고 쳐요. 만약에 환자가 블러드 글루코즈 우리가 이 환자의 병력을 알 수 없는데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식은 떨어져 있는 사람. 제가 이거를 답을 틀린다고 해서 그 선생님이 이름을 적어놨다가 감점 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BST가 떨어져 있었어요. 뭐 하실 거예요? 열도 나는데 블러드 글루코즈 떨어져 있을 거예요. 떨어져 있다고 해요. 만약에 특히나 뭐 꼭 남성이 국한되지는 않지만 이제 일단 환자는 한 가지 문제만 갖고 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여러분들한테 나오는 거는 굉장히 퀄리파이드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세팅을 해놓긴 하는 상태지만 실제로 왔을 때는 아까 BST를 체크하는데 이 환자가 혹시나 병력이 지금 혼자 쓰러져 있는 상태로 왔기 때문에 뭔가 크로닉 알코올리스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 환자한테 사이아민 데피션시가 있는 경우가 아닌지 그냥 블러드 글루코즈를 때려놓기 전에 생각을 하고 사이아민을 투여하면서 글루코즈를 같이 줘야 돼요. 그리고 쟀더니 열이 난대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열이 나고 감염의 사인이 있다고 한다면 엠피릭하게 안티바이오틱스나 안티바이럴 에이전트를 쓰는 게 맞기는 한데 생각보다 병원 세팅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혹시나 모르니까 뭔가 겉으로는 외상은 없다고 하지만 헤모리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열이 나는 게 꼭 CNS 인펙션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환자가 쓰러지면서 아스피레이션이 되면서 아스픽시아 때문에 열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브레인 심플 CT를 찍든 뭔가 브레인 이미징을 하게 되고 MR을 찍든 하게 되는데 이때 CT 찍으실 거예요? MRI 찍으실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선생님들이 결정해야 돼요. 선생님들은
사람이 아니라 디시전을 내려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거 하실 거예요? CT 찍을래요? MR 찍을래요? CT. 손 들어보세요. 네, CT, MR. 눈치를 보고 MR이 아니라 미리 하시는 것 같은데 MR도 찍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병원에서 세팅이 CT가 더 빨리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환자의 CT를 찍는 이유는 ICH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MR보다는 CT가 더 센서티브한 검사라서 CT를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MR을 통해서 물론 디퓨전을 통해서 이스케믹 이벤트가 같이 있는지 보는 것도 필요는 해요. 그래서 둘 다를 찍기도 해요.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 보통은 둘 다 찍고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바이탈이나 이런 문제를 다 거르고서는 저희한테 연락이 오겠죠. 근데 그게 아닌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늘 위험해 두셔야 되고요. 근데 CT를 찍는 이유 중 하나는 이 환자를 어쨌든 안티를 주게 되건 아니든 탭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뭔가 하이드로세팔루스가 엄청나게 크거나 스파이널 탭을 못하는 상황 아닌지 뇌부종이 심한 상황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MR까지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CT를 통해서 혹시 인트라크레니얼 프레셔가 많이 증가할 만한 상황이 아닌지를 체크해야 돼요.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유두부종 없는지 눈 뜨고 보라고 하는데 글쎄요. 옵살모스코피를 가지고 이해하면서 볼 수 있는 상황은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IRCP 괜찮고 랩 나갔어요. 나갔는데 원칙적으로는 스파이널 탭을 하기 전에 먼저 안티를 줘야 돼요. 엠피릭하게 주고 필요하다면 탭을 해야 되는데 탭을 하기 전에 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트라 인디케이션의 상황들이 있잖아요. 플레이트릿이 떨어지거나 INR이 떨어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인 피검사를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기다리느니 빨리 필요하면 안티바이럴 에이전트나 안티바이오틱스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블러드를 이제 라인을 잡으면서 체열을 해요. 보통 현실적으로는요. 체열을 하고 그리고 랩이 나가면 그걸 제가 보기엔 그 시점이 이제 항생제나 항바이러스를 쓰자면 쓸 수 있는 상황이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그 전반적인 상황이나 이 환자의 상황에 따라 그 순서는 조금 바뀔 수는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제가 자꾸 이 순서를 물어보는 이유는 순서를 정해놨다기보다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탭 결과가 안 나왔다 해서 스파이널 탭을 못한다라고 해서 치료를 미루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히나 조금 뒤에 나오는 헤르페스 엔세팔라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치료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 환자의 이유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매니지먼트의 시기를 검사 때문에 놓치지는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병력에서는 그래서 이런 항목 하나하나가 선생님들이 이제 모의 환자를 놓고 평가를 할 때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기존에 감염력이 있는지, 중이염이 있는지 이를 통해서 이제 주변을 인베이전 하면서 이제 박테리아 메니자이티스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혈액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 벌레 물린 적이 있는지 수면에 열행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모기 물린 적이 있는지도 포함하고 찐득이 등등 포함해서요. 꼭 의식 변화가 꼭 까만지면서 나타나는 것 외에도 프론탈로비, 프론토테포랄로브 인벌브 했을 때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 컴플렉스 파셜 시저를 보이는 그 증상들이 꼭 행동의 변화같이 보고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성격이나 행동 변화가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직업이 뭔지, 기저질환이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복용하는 약 중에서 이뮤너스 그 컴프로마이즈를 시킬 만한 약들이 있는지 스테로이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두부 외상이나 수술을 한 적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바이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지만 티파니 멤브레인에 혹시 중이염 동반돼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의식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 사이너스에 텐더니스 있는지 확인을 하고 크리니얼 러브를 인퍼블을 했다면 비교적 이제 하이 프로테이니어스한 그 이제 머터리얼들이 가라앉으면서 생기는 감염들은 브레인 스컬 아래쪽으로 기적으로 베이잘 포션으로 인플라메이션들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한 문제가 아닌지 확인하려면 크레니얼 러브 펑션 테스트를 같이 진행을 해야 되고요. 꼭 박테리알이 아니다 하더라도 뭐 조스터 메닌자이티스도 같이 나타날 수 있는데 람세이노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크레니얼 러브를 인벌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기본적인 유로로직 이그제미네이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넥스티프니스가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스킨에 만약에 페테치아나 펄퍼라가 있다면 얘는 특히나 메니코콕세미아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선 이 부분이 그래서 중요한데 물론 시험에 내지는 않겠지만 의료진도 필요에 따라서는 프리벤티브하게 안티바이오틱스를 먹어야 되는 상황들이 특히 메니코코쿠스 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뭔가 박테리얼 메니자이티스가 있을 때는 엔도카이나이티스에서 기원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확인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요즘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크랩실이나 인펙션일 경우에 메니자이티스의 경우에는 리버에 앱세스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런 추가적인 평가도 필요할 수 있고요. CSF 뭐 특히나 외상이 있었던 사람들 CSF 라이노리아가 아닌지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자, 먼저 한다면 일단 랩 테스트들 뭐 랩을 뭘 낼 것인가 물어봤을 때 보통 선생님들이 그냥 랩을 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잘 생각해보세요. 이런 랩을 하나하나 내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뭐 내실 거예요? 랩 뭐 내실 거예요? 라고 하면 랩이요 라고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 나오는 것만 해도 CBC, 플레이틀릿 확인해야 되고요. 이 환자가 의식이 CNS 인펙션 때문에 지금이야 떨어졌다라고 이 강의 시간에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ER로 오는 환자 그리고 병동에서 의식 떨어진 환자가 꼭 CNS 인펙션 때문에만 의식이 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뭔가 메타볼릭과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렉트로라이트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 환자에게 혹시나 이게 헤파틱한 문제거나 유레믹한 문제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언급은 안 됐지만 비유의 크레아틴이 당연히 확인할 거고 필요할 거고 AST, ALT 확인해야 되고 의식이 떨어졌으니까 암모니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일렉트로라이트 변화는 메타볼릭한 컨디션 때문에 이 환자가 나빠진 걸 수도 있지만 CNS 인펙션에서 SIADH가 나타나면서 하이퍼나트레미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랩을 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하나하나 찾아가시지 않으면 나는 그냥 세트대로 오더를 내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건 의사가 아니에요. 체스트 PA 통해서 혹시 동반되는 다른 감염이 있는지 또는 기인이 되는 다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EEG 통해서 만약에 특히나 의식 변화가 있는 환자일 때 특히나 헤르페스 엔세팔라이티스가 있을 때는 템포랄로 프론토템포랄로를 인볼브하면서 특히 TLE, 템포럴 럽 에필랩시가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EEG하고 필요에 따라서 안티에필렉티스 투여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브레인 이미징 통해서 특징적인 뭐 HSV와 관계된 사인이나 아니면 박테리얼 메니자이티스 때도 같이 나타날 수 있는 벤트리큘라이티스 또는 이 상당 일부의 박테리얼 메니자이티스에서는 베스레도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면서 바스큘라이티스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 그로 인한 이스케믹 이벤트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컴플리케이션이 생기는 건 아닌지 중간에 브레인 이미징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단 종류별로 보자면 가장 펄미넌트하게 나타나는 박테리얼 메니자이티스에 대해서 보면 보통 급한 게 더 중요하잖아요. 놓치면 안 되니까 감염병으로는 뭐 피통에서 오거나 주변에서 침범을 하겠죠. 그리고 감염 경로가 지역사회 획득이냐 의료 관련 감염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의료 관련해서 수술이나 어떤 처치를 받은 적이 없는지는 꼭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열나고 머리 아프고 의식도 떨어질 수 있고 목의 경축을 비롯한 수막 자극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뇌 실질을 인볼브했을 때는 의식이 떨어지고 발작이 시점이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뭔가 연구를 하는 시기나 국가나 지역에 따라서 주로 관련되는 균종들도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니지만 2020년까지 대한민국에서 조사한 거는 스타필로코쿠스가 가장 most 커먼이고 그 다음에 크랩시엘라 종류로 나온다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엔테로코쿠스 근데 이거는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보는 이유는 처음에 배양이 처음부터 되진 않을 테니까 엠피릭하게 써야 되는 안티바이오티스가 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 그 항생제를 결정하는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most 커먼한 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파악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제 뇌척수의 검사를 하면 프레셔는 많이 올라갔을 때고 WBC도 많이 올라갔을 테고 그리고 PML의 분류가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단백질은 아마 인플라메이션도 그렇지만 그 프로테인 자체, 그러니까 인플라메이션도 그렇지만 그 패소젠 때문에도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많이 소모가 될 테니까 글루코즈는 떨어질 거예요. 뇌 영상을 보면 이게 메닝지스거든요. 메닝지스가 원래 이렇게 썰사이를 통해서 이렇게 이네스먼트가 돼버리면 안 되는데 얘는 이네스먼트가 돼 보이는 거고 그리고 플레어를 찍었을 때도 이렇게 실질의 뭔가 히프티컷한 변화가 급성기 변화가 나타나는데 얘만으로 보기는 어렵고 디퓨전이나 아니면 이네스티 이미지를 같이 봐야지 판단할 수 있기는 할 겁니다. 감염원이 혹시 다른 데서 시작이 된 건지 복부나 흉부CT가 필요할 수 있고 에코도 필요할 수는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무조건 다 진행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환자의 경력을 보면서 진행을 하게 돼야 되고요. 아까 강조해서 말씀드린 대로 지체 없이 스테로이드를 써야 되고 그리고 경험적 항생제를 써야 되는데 스테로이드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획득
세균 수막염의 경우에는 항생제 투여 전이나 적어도 첫 번째 투여과 동시에 진행을 하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크레니얼 너브를 인벌버하는 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세레브랄리티스, 뇌 실질의 인플라메이션 또는 바스큘라이티스와 같은 합병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이토카인 스톰을 억제해서 사망률을 떨어뜨리고 신경계 후유증이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연구 결과에 따라서 모든 수막염, 세균성 수막염은 아니고 이 지역사회 획득 수막염에만 해당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의료관련 감염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원인별로 어떤 균인지에 따라서 다른데 처음부터 나는 뭐 크립실라 하고 손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이 환자의 병역에 맞춰서 되도록이면 엠피릭하게 항생제를 쓰기 때문에 세파 3세대랑 방코마이신 정도를 커버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0대 이상인 경우에 물론 해외도 그렇지만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같이 감염이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50세 이상인 경우에 뭐 고령 정도 이렇게 고령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특정 나이 이상의 경우에는 암피실린을 그래서 같이 커버를 해주기는 합니다. 규칙에 따라서 나중에 이거는 배양되는 결과가 나오고 결정되면 되긴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7일에서 경우에 따라서 21일까지 사용하기도 해요.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수 있는 건 스트로크 생길 수 있고 하이드로세팔루스 생길 수 있고 침범하는 부위에 따라 그에 따른 뉴로로직한 심텀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보통은 septic한 컨디션이 전신적으로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다른 스롬보사이토시스 등의 다른 컴플리케이션도 같이 생길 수 있고요. SIADH 생기면서 하이퍼나트레미아 생길 수 있는 거 말씀드렸어요. 앱세스는 얘도 박테리아기는 하고 보통 현기성 균에 의해서 나타나긴 할 텐데 얘는 앞서 말씀드렸던 박테리얼 메닌자이티스에 비해서 조금 더 로클레이제이션 되면서 병변이 생기기 때문에 해당 부위에 뭔가 포칼한 뉴럴로직 데피시시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얘는 이미 캐비티가 생겼다고 하면 그 안까지 안티가 다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스테레오틱 아스피레이션이나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다음에 크로닉하게 생길 수 있는 경우는 TB나 아니면 시필리스에 대한 경우인데 TB는 특히나 이 굉장히 하이 이제 프로티니어스 메터리얼들이 아래쪽으로 가라앉으면서 인플라메이션이 생길 수가 있어서 브레인 이미징을 찍었을 때 특히 베이자 스컬 부분에 이렇게 인플라메이션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PCR이 검사를 하는데 환자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패소젠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TB PCR은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PCR에서 네거티브였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포지티브가 배양 결과에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NTM 같은 경우에는 너튜버클로스 마이코박테리아의 경우에는 PCR에서는 음성이 나오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임상적으로 의심이 될 때는 워낙 먹는 약이 많아서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안티-TB 메디케이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치료에는 흔히 쓰는 헬스 2달 쓰고 그 다음에 유지 치료로 뭐 아이나 리파핀 유지하고 그런데 일반적인 TB에 비해서는 유지를 해야 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 수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초반에 스테로이드를 같이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시필리스는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여기서 선생님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은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초반에도 물론 프라이머리 시필리스 때도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상당히 성인 환자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얘가 레이턴트하게 한 10수년, 10에서 20년 이상의 에시토마틱하게 있다가 5% 정도가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나도록 넘어가거나 아니면 한참 시간이 지나서 레이턴트한 시필리스가 나타나서 앞서 요 바로 전에 어지럽던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타베스 도잘리스로 인해서 뭐 일종의 이제 프로프리오셉션의 장애라든가 아니면 디메티카 프로블럼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필리스가 양성이라고 하더라도 에시토마틱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안심할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이 환자가 나중에 레이턴트 시필리스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미리 스파이널 태핑을 하고 CSF, VDR을 등등을 체크하고 매니지먼트를 일찍 시작하는 게 나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브타입에 따라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종류가 나눠질 수 있고요. 일단 페니실린 치료 사용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고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단 특이약소는 10에서 14일 정도 쓰는데 시필리스의 경우에는 레이턴트건 아니건 이제 안티바이오틱스가 들어가고 나서 특히 초반에 인플라메이션이 이제 가라앉으면서 일종의 신경계 증상이 확 이제 사이토카인 스톰같이 발생하면서 열분하고 환자의 뉴로로직한 컨디션이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잘 넘기면서 항생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치료 가능이 있는지는 CSF VDRL에 음정을 확인하고 한 3에서 6개월 뒤에 확인하고 그 다음에 6개월 간격으로도 확인을 해야 돼요. 크리토코칼 메닌자이티스가 있다. 그리고 환자가 뭐가 이뮤노 컴프로마이즈한 스테이투스에서 잘 나타났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유로시스틱 서포니시스는 일단 같은 이제 사람 안에 여러 단계의 이 시스트들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멀티페이스의 병명이 브레인 이미징에서 확인될 수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에서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여기서 아프터 바이럴 메니자이티스가 가장 흔한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는 질환이고요. 이제 아기들부터 성인까지도 잘 생겨요. 헤르페스인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동반되는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두통이나 열량, 목 경축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HASV나 VZV, 바리셀라의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엔테로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얘는 약 따로 없고요. 감기 낫듯이 나으면 되는데 나을 때까지가 힘드니까 프레셔가 올라간다면 IRCP 컨트롤도 해야 되고요. 통증을 조절해주면 보통은 잘 낫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급성 바이러스성 순화경에 대해서 CSF 성상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때는 이제 엔세팔라이티스까지 가게 되면 하지만 의식 변화나 다른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는 헤르페스나 아니면 제페니스 엔세팔라이티스의 경우에는 특히 헤르페스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에사이클로비어라는 약이 있어서 얘가 빨리 들어가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적절히 치료하면 많이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의 시기를 놓치면 환자가 영구적인 컴플리케이션이 남을 수 있고요. 안타깝게도 JP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뾰족한 약이 없어요. 그래서 예방이 중요할 수 있을 텐데 이게 특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헤르페스 때는 이렇게 템포럴 록을 인벌브하는 병변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브레인 이미징이 감별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JP 같은 경우에는 제페니스 엔세팔라이티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라민 리전을 인벌브해서 환자가 이게 라스 시스템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레티큘러 액티베이트 시스템에 들어가는 살라무스에도 병변이 생기기 때문에 의식 저하가 나타날 수 있고 주변에 있는 나이로스 스티아타 시스템을 인벌브를 해서 파킨슨형 피처 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급성기 치료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일단 쓸만한 거는 헤르페스나 바리셀라의 경우에는 에이사이클로비어를 써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쓸 수 있는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나 일부 병들이 있긴 하지만 상당수의 바이러스성 뇌염이나 수관염에는 일단 대증적인 치료 외에는 별도의 치료가 없는 경우들이 많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PCR의 결과나 아니면 배양 결과를 따르기는 해야겠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일단 치료제를 먼저 투여하기는 한다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HIV 관련해서는 여기서는 얘는 CNS 말고도 PNS까지 같이 인벌브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한번 보기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초점되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요추천자를 할 때 주의하는 점, 그러니까 인디케이션과 컨트라 인디케이션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오건 안 나오건 머릿속에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CSF 스터디에서 뭐가 정상인지, 뭐가 비정상인지,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소전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중추신경의 감염 중에서 특히 급하다고 하는 종류들, 박테리얼 메닌자이티스나 아니면은 HSV 같은 경우에는 매니지먼트가 뭐가 더 먼저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임상적인 특징이 어떤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내용 있으시면 제가 이메일 주소 적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이메일 편하게 주셔도 돼요. 네.